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40대가 되는 여자예요. 39살이라는 나이에 재혼하고 임신까지 바로 성공해 현재 만삭이에요. 사실 순서가 좀 바뀌긴 했네요. 전 남편과 이혼의 충격에 빠져 있는 절 위로해주던 회사 옆자리 노총각과 가까이 지내다 보니 혼전 임신을 하게 됐어요. 옛날엔 혼전 임신하면 창피해서 쉬쉬했다지만 나이 많이 먹은 돌싱 여인 제가 임신에 성공했다니 기쁘기만 합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도 기뻐해 주시고 무엇보다 너무 착한 남편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고맙다고 하니 몸될 바를 모르겠더군요. 사실 지금 현 남편 몰래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재혼을 하기 전까지 2명의 남자를 만나 한 명과는 파혼하고 한 명과는 이혼까지 하게 됐거든요. 그 2 남자와 그 집안이 얼마나 막장이었는지 자세한 내막을 알게 되시면 저의 원통함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생에 남자들과 왼수를 졌나? 그동안 왜 이리도 남자 운이 안 좋았을까요? 그래도 현재 남편이 워낙 착해서 천만 다행입니다만 남자들한테 하도 당한 게 많으니 경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네요. 제발 현재 남편이 아기 낳은 후에 변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제가 이혼한 건 단지 전 남편 문제만이 아니라 시댁의 공이 컸답니다. 기생충처럼 내게 빌붙던 시댁 식구들과 빠이빠이 한 것만 해도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처럼 시원합니다. 재혼한 시댁분들은 제게 정말 잘해주세요. 심지어 제가 한번 다녀온 돌싱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진짜 천사 같은 분들이죠. 시부모님은 강남 40평대 아파트에 사실 정도로 경제력도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적어도 제가 번 돈으로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집안이기에 대만족입니다. 첫 번째 결혼에선 뻔한 제 공무원 월급으로 시댁 식구들까지 먹여 살리려니 진짜 피눈물 났었거든요. 제가 첫 번째 남자와 파혼하고 2번째 남자와 이혼한 것에는 너무 성급하게 결혼까지 생각했던 저의 과오가 큰 것 같아요. 결혼은 진짜 일륜지 대사인데 낙장 불입이나 마찬가지인 혼인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했었죠. 앞선 2 남자들 외모가 훤칠했던 것도 제 선택의 이유 중 하나였어요. 진짜 바보 천치가 따로 없죠. 남자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닌데 말이죠. 지금 결혼할 남자를 선택하려는 분들, 아니 사윗감을 고르고 있는 어머님들께서는 남자의 껍데기가 아닌 속을 보고 또 그 시부모님들을 보고 결정하시라고요. 물론 저보다 현명하실 테니 알아서 잘 선택하시겠죠. 지금부터 제가 남자들에게 뒤통수 맞은 썰을 사연살롱 구독자분들에게 풀어볼게요. 여러분께서는 부디 저와 같은 불운한 전철을 밟지 않길 기원해봅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지금까지도 손 꼭 붙잡고 나들이 다니실 정도로 사이가 좋으세요. 그래서 전 결혼하면 다들 평생 그렇게 아껴주며 평탄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적어도 쓰레기 남친들을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저희 아빠는 고등학교 수학 교사였고 엄마는 전업주부셨어요. 우리 가족이 사치하는 스타일도 아니기에 아빠 교사 월급만으로도 충분했지만 본인은 성에 안 찼나 봐요. 명문대를 졸업했기에 주변에 사업으로 성공한 동기들도 많았거든요. 아빠 자신도 뭔가 사업을 계속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년지기 절친 중 한 명이 아주 좋은 조건으로 동업하자며 접근했죠. 어린 제가 들어도 참 솔깃한 제안이었어요. 본격적인 사업 전에 아빠가 사장으로 일하게 될 사무실에 저와 엄마가 함께 가보기도 했죠.
요즘 한강뷰 아파트가 참 비싸잖아요. 그것도 한강뷰 오피스였는데 정말 멋지더군요. 우와, 아빠, 이런 멋진 사무실에서 사장으로 일하는 거예요? 대박이네. 서연아, 뷰가 참 멋지지. 아빠도 학교에서만 일하는 게 참 답답했는데 사표 던지고 이런 곳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니 엄청 설레는구나. 우리 사는 집만 제외하고 아빠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모든 현금을 싹 털어서 넣었으니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해야지 뭐. 진짜 그랬어요. 아빠는 우리가 살고 있던 24평 아파트 한 채 빼고 모든 재산을 다 동업자와의 사업에 투자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빠의 사업 파트너가 잠적을 하고 말았어요. 여보, 뭔가 이상해. 나랑 동업하자던 김성훈이 개자식이 연락이 안 돼. 모든 사업 자금을 일단 한 통장에 모으자며 자기 통장으로 모조리 이체하고는 사라졌어. 나 어쩌지? 내 전 재산, 내 피 같은 돈. 뭐라고요? 서연 아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엊그제까지 우리 집에 와서 사업 축하 파티하고 밥 얻어먹고 갔잖아요. 그 양반이 왜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봐요. 귀신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라더니. 아, 우리 가족 전 재산 어떡해. 우리 가족의 철천지 원수인 그 사기꾼 놈을 아직까지도 못 잡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웬 사기꾼이 그렇게도 많은지 사기 쳐먹은 놈들에 대한 형량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피 같은 돈 등쳐먹는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천만 다행인 것은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집은 잡혀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 집까지 넘어갔다고 상상하면 끔찍하네요. 아빠는 무일푼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전업주부로만 살던 엄마가 동네 식당에서 일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아빠도 돈 벌기 위해 무진 애를 쓰셨어요. 결국 정착한 것은 화상과외 사업이었죠. 평생 학생들 가르치는 데 익숙한 우리 아빠가 택할 수 있는 나름 안전한 사업이었어요. 몇 억이라는 돈을 한순간에 날리고 시작한 일이었기에 아빠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어요. 덕분에 화상과외 사업은 유명세를 타고 지금까지 많이 번창할 수 있었죠. 그 후 우리 가족은 사기로 잃은 돈의 몇 배를 모았어요. 재테크를 위해 부동산도 사놓고 여기저기 안전한 투자도 하고 있죠.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한숨 돌린 후 아빠는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서윤아, 넌 나중에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철밥통인 공무원을 하도록 해라. 사업이나 사기업 근처에도 가지 말고 말이야. 전 부모님의 바람대로 공무원 이외의 꿈은 딱히 꾸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른 나이인 대학교 3학년 때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네요. 졸업도 하기 전에 남들보다 일찍 취업에 성공한 거죠. 대학 시절 연애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친구도 많이 못 사귀고 공부만 했기에 빨리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여유를 좀 즐기고 있던 때였어요. 어느 주말 저녁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자 동료와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피차 코딱지만한 공무원 월급 받는 건 마찬가지였기에 우린 제일 싸구려 와인을 글라스로 한 잔씩 시켜 홀짝홀짝 아껴 먹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종업원이 저희 테이블로 시키지도 않은 메뉴와 와인을 가득 가져다 주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이거 주문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종업원 왈. 저쪽 테이블 손님이 보내신 겁니다. 이 근처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선생님이시라네요. 90년대 드라마에서나 보던 헌팅 방식을 대체 누가 하는 거야? 라며 우린 일제히 그 남자를 쳐다봤죠. 그런데 우리 둘 다 띠용 할 만큼 엄청나게 잘생겼더군요.
술집에 왜 의사가운을 입고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응급실 의사라니 급한 일 끝나고 퇴근하는 길인가 보다 했죠. 우리의 시선을 받은 그는 이쪽 테이블로 걸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술집에 와서 술 한잔 입에 대지도 못했는데 또 응급실 콜이 와서 퇴근하다 말고 다시 병원으로 가야겠네요. 응급실 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나 고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수밖에요. 저쪽에서 지켜보는데 눈이 부셔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제 전화번호이니 연락 한번 주십시오. 지금 바빠서 가봐야 하지만 다음에 약속 잡고 더 근사한 식사를 대접할 기회를 주세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제게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고는 바람같이 사라졌어요. 전 가타부타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쌩하니 가버리니 좀 어이가 없긴 했죠. 그런데 제 앞에 동료가 바람을 넣더군요. 야, 서윤씨. 저 응급학과 의사가 서윤씨한테 한눈에 뿅 갔나 보다. 나 저렇게 잘생긴 의사 처음 봐. 내일 날 밝으면 당장 연락해봐. 서윤씨 모쏠이라 그랬지? 그 인물에 아직도 남자친구 없다 그러면 누가 믿겠어? 꼭 잘해봐. 어? 저도 누군가에게 헌팅을 당했다는 것이 기분 좋았지만 그렇다고 모냥 빠지게 다음날 아침 대바람부터 연락할 수는 없었죠. 며칠 고민 좀 하다가 연락했는데 그는 단숨에 제 전화를 받더군요. 그렇게 첫 통화를 무려 3시간이나 이어갔어요. 어찌나 말을 잘하든지 그의 말재간에 퐁당 빠져버리고 말았죠. 심지어 그는 저와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았어요. 제 이름은 최서윤, 그 남자 이름은 김서윤이었죠. 서윤씨요? 이름이 서윤이라고요? 이거 완전히 운명인걸요. 제 이름도 서윤이에요. 김서윤. 서윤씨, 우린 진짜 하늘이 맺어준 운명인가 봐요. 어쩐지 서윤씨 뒤에서 후광이 비치더라니까요. 내 촉이 좀 잘 맞는 편인데 아마도 우린 결혼까지 할 것 같아요.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내기해볼래요? 이렇듯 그는 첫 통화부터 우리가 운명이라 하더군요. 그 후 본격적으로 연애할 때도 맨날 운명 거리길래 어느 순간부터 저도 우리가 하늘이 내린 운명같이 느껴졌어요. 결혼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더군요. 참 무섭죠? 아님 제가 바보 천치인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는 응급실 의사이기 때문에 늘 바빴어요. 데이트 도중에도 심지어 우리가 뽀뽀할 때도 콜이 계속 왔고 그럴 때면 바로 병원으로 뛰쳐나가야 했죠. 아이, 이런 분위기 잡고 있었는데 정말 미안해. 또 병원에서 콜이 왔네. 응급실 의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야지 뭐. 정말 미안해 자기야. 내 직업적 특성을 좀 이해해줘. 내일 연락할게. 그는 대대로 의사 집안이라 하더군요. 아버지도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의사였기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같은 과를 전공하게 됐다고 했어요. 뭔가 숭고한 직업정신으로 휴일도 없이 일하는 것 같아 어쩔 땐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남친의 말대로 그의 바쁜 생활을 최대한 이해해주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길이라 생각했죠. 자, 여기 보약 좀 지어왔어요. 물론 자기가 의사인 건 알지만 기욱 붙도는 데는 한약도 효과가 좋을 수 있으니 좀 먹어봐요. 항상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야, 서윤아, 날 위해 보약까지 지어온 거야? 아우, 우리 이쁜이 정말 고마워. 내 직업적 특성을 이해해주고 진짜 자기 같은 여자친구가 세상에 또 있을까? 서윤아, 나 지금 결심했어. 우리 결혼하자. 결혼하면 잠깐이라도 매일 볼 수 있을 테니. 어? 20대 후반에 결혼이란 말이 좀 낯설었어요. 비혼주의는 아니었지만 결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바쁜 사람과 결혼한다면 좀 외로울 것 같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남친은 결심이 굳었는지 상견례 일정까지 잡아서 알려주더군요. 우리 부모님께도 빨리 말씀드리라고 하면서 말이죠. 얼떨결에 알았다고 하고 부모님께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까지 말씀드렸죠. 뭐? 너 우리한테 남자친구 얘기 이런 방구도 없었잖아. 근데 결혼까지 생각한다고? 얼마나 대단한 남자길래 우리 딸내미가 넘어갔을까? 어떤 남자인지 드러나 보자. 전 남자친구에 대해 부모님께 아는 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뭐, 대한민국에서 의사라고 하면 최고의 신랑감으로 꼽히는 직업군이니 당연히 흡족해 하시더군요. 상견례 자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네요. 남친의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의사여서 그런지 상견례 자리에서 웬 의학용어 비슷한 병원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인상도 엄청 좋으시고 우리 부모님에 대한 예의는 갖춘 것 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있는 사람들이 더한다고 본인 아들이 의사라고 혼수는 좀 요구하시더군요. 사돈, 우리 아들 잘생긴 거 보셨죠? 게다가 우리 가족 모두 의사다 보니 사연이와 연애 전에 부잣집 딸내미들이 줄줄 따랐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돈 맺자고 난리였다니까요. 저희가 강남에 주상복합 90평짜리 사둔 게 있어요. 현재 월세 주고 있는데 세입자 나가라고 하고 이 집을 신혼집으로 쓰죠 뭐. 세간살이도 있을 건 다 있답니다. 그러니 사돈께선 혼수를 모두 현금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많이는 안 바랄게요. 딱 3억 정도면 족할 것 같습니다. 전 너무 놀라 반문했어요. 3억이요? 어머님, 그건 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90평짜리 신혼집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촐하게 시작해도 돼요. 병원 근처 원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제 옆에 앉아있던 우리 아빠가 팔꿈치로 제 옆구리를 쿡 찌르더군요. 알겠습니다. 사돈어른, 저도 사업을 조그맣게 하다 보니 현금 흐름은 괜찮은 편입니다. 계좌 주시면 말씀하신 금액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는 집이라고 들었는데 역시 쿨하시네요. 아들 통해서 계좌 드릴게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송금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 나이도 꽉 찼는데 결혼 얘기 나온 김에 빨리 장가 보내고 싶어서요. 우리 아빠가 3억 송금해준다고 했더니 예비 시모 시부 남친 모두 입이 찢어지더군요. 상견례 마치고 아빠가 그 자리에서 바로 3억 송금하겠다는 걸 일단 제가 말렸어요. 진짜 전 90평 강남 고급 주상복합 같은 게 신혼집으로 좀 사치라고 느껴졌거든요. 아빠 잠시만요. 남자친구랑 상의 좀 해보고 다시 결정하죠. 너무 성급히 보내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간을 두고 남친과 다시 상의해보려 했어요. 일단 청첩장을 돌리고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해 나갔죠. 그 와중에 명절이 가까워져 가족끼리 모두 모여 TV를 보며 꼬치전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TV 속 홈쇼핑에서 뭔가 낯익은 인물이 갈비를 뜯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희 엄마도 똑같은 생각을 했더군요. 어? 사윤아, 저기 갈비 먹는 아줌마, 니네 시어머니 될 양반이랑 진짜 많이 닮았다. 신기할 정도인데? 나도 느꼈어요, 엄마. 혹시 산부인과 의사이신 어머님이 홈쇼핑 알바도 하시나? 웬 갈비를 뜯고 계시지? 뭔가 이상해서 남친한테 전화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드는 순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여보세요? 최서윤 씨 핸드폰 맞죠? 혹시 김수봉 씨 아십니까? 응급실 의사라면서 접근한 남자. 현재 최서윤 씨 남자친구 맞나요? 네? 김수봉이 누구죠?
응급실 의사 남친 둔 건 맞아요. 근데 이름이 달라요. 제 남친은 김서윤이에요. 뭐 이놈이 다 그렇게 거짓말치고 다녔나 봅니다. 만나는 여자들마다 이름을 바꿔 말했더군요. 대체 이름이 몇 개인지. 명절날 죄송합니다만 수사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경찰서로 좀 와주시겠어요? 아, 그 전에 실례지만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놈의 아이를 가지신 건 아니죠? 현재 이놈이 임신시킨 여성 피해자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서요. 벌써 셋이나 됩니다. 전 손이 너무 떨려 핸드폰을 놓치고 말았어요.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겠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서 도저히 운전을 못할 것 같아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경찰서에서 들은 내용 모두 다요. 방금 들은 내용이 차라리 보이스피싱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엄마, 아빠 같이 가주세요. 나 혼자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경찰서에 갔더니 남자친구가 웬일인지 머리를 빡빡 밀고 있더군요. 남친은 응급실 의사도 아니었고 그냥 여자들 등치고 다니는 거렁뱅이였어요. 이 사람의 여자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빌미로 거액을 뜯어내고 도망가는 더러운 양아치 놈이었죠. 제가 그 사기꾼 놈을 째려보니 그놈도 절 째려보며 씨부리더군요. 뭘 노려봐. 적어도 널 임신시키진 않았잖아. 내가 혼수로 달랬던 3억도 안 주고 너한테 피해 끼친 건 없지 않나? 뭐라고 이 개새끼야? 말이면 단줄 하나. 내 인생 어쩔 거야. 우리 엄마 아빠까지 다 속여먹고 이 나쁜 새끼 평생 감옥에서 썩어버려. 경찰까지 나서서 만류했지만 전 그놈한테 침을 퇴 뱉어버리고 나왔어요. 우리 가족은 차 안에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죠. 서윤아, 진정해라. 인생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단다. 아빠가 전에 동업자한테 사기당해서 전 재산 잃은 적도 있잖니. 더럽게도 운이 나쁜 건 나 하나로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딸내미까지 이런 일을 겪다니. 우리 다 잊었구나. 시간이 약이란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자꾸나. 언젠간 다 잊혀질 거야. 그렇게 첫 번째 남자한테 대차게 뒤통수 맞고 전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렸어요.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자 하고 공무원 생활에 몰두했죠. 30대가 되어도 남자 만날 생각이나 선볼 생각도 없다고 하자 부모님은 슬슬 걱정을 하시더군요. 그땐 비혼주의가 멋있어 보였나 봐요. 첫 번째 연애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결혼 계획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마라탕을 열심히 먹고 헤어져 어두컴컴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골목에서 어떤 남자가 계속 쫓아오더군요. 그날따라 마라탕이 안 좋았는지 소화도 안 돼 배에선 우르릉 쾅쾅 하고 연신 방귀가 뽕뽕하고 나왔죠. 흉흉한 세상에 웬 남자가 쫓아오니 발걸음은 빨라지고 한 걸음 뗄 때마다 방귀는 계속 나오고 미치겠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단 무서운 마음에 냅다 달렸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소리치더군요. 저기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잠깐만 멈춰주실 수 없나요? 그냥 마음에 들어서 잠시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그 남자의 외침에 잠깐 뒤돌아봤더니 가로등 아래 훤칠한 남자가 급하게 쪽지에 번호를 적어서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제 번호만 드리고 갈게요. 내일, 아니 천천히 주세요. 저 이상한 남자 아니고 무명 모델이에요. 연락 주시면 님 번호로 제가 톱스타들 곁에서 찍은 화보도 전송해 드릴게요.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서 따라온 거예요. 실례됐다면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봬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는 그렇게 전화번호만 손이 쥐어주고는 빠이빠이 하고 가더군요. 뭔가 순수한 청년같이 느껴졌어요. 일단 화장실이 급하니 집으로 달려갔죠. 그 후로 며칠간 그 남자 생각이 나더군요. 하지만 몇 년 전에 사기꾼 전남친한테 당한 게 오버랩되어서 연락이 망설여졌어요. 한 몇 주 뒤에야 연락을 해봤고 그 남자는 진짜 자기가 지금껏 활동해온 모델 화보들을 보내주더군요. 톱사 뒤에서 얼굴이 보일동말동하게 나오는 사진들이었지만 그래도 모델임에는 틀림없었어요. 박수철. 이 남자는 저와 사귀고 싶어 했지만 제가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어요. 우린 썸 아닌 썸 타는 관계로 몇 달을 연락만 했죠. 그러다 갑자기 엄마가 갑상선 암에 걸렸다며 폭탄 선언을 하시더군요. 갑상선암은 완치율이 높은 착한 암이라지만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다니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도 무섭긴 마찬가지셨나 봐요. 사연아, 그렇게 건강하던 엄마가 암이라니. 나 자신도 이제 내 건강을 믿지 못하겠어. 더 늦기 전에 우리 딸 결혼해서 아기 낳고 행복한 가정 꾸리는 걸 보고 싶어. 언제까지 첫 번째 남자한테 사기당한 트라우마에 갇혀 지낼 거니? 얼른 괜찮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될까? 이제 의사 따위 필요 없어. 그냥 착한 남자면 되지 뭐. 안 그래? 그 말을 듣고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딱 한 사람이 떠오르더군요. 바로 연락만 하고 지내던 순수한 모델 총각 박수철이었어요. 수철씨, 잘 지냈죠? 지금 여자친구 없죠? 우리 결혼 전제로 만나보면 어떨까요?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서윤씨? 결혼이요? 저랑요? 좋죠. 전 너무 좋아요. 좀 성급한 감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대화에서 그에 대해 많은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 또한 저의 착각이었지만 말이죠. 본격적인 데이트가 시작되자 그는 정말 제게 잘해줬어요. 제 나이 35살이었기에 남친은 저보다 4살이나 연하였는데 마치 오빠처럼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주더군요. 모델이란 직업이 조금 불안정하게 느껴졌지만 본인이 나중에 모델 에이전시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있더군요. 그때 남친에게 콩깍지가 이미 단단히 씌었을 때라 모든 게 좋아 보였어요. 그동안 외로움을 참았던 본물이 터지는 느낌이었죠. 그에게 저의 진짜 사랑을 다 쏟아내고 말았네요. 눈 떠보니 상견례 자리더군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좋으면 다 좋다라고 하셨어요. 35살 노처녀 딸내미가 시집간다니 그저 좋으셨나 봐요. 하지만 남친 집안에선 나이 많은 절 탐탁지 않아 하시더군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께 싫은 티를 팍팍 내셨죠. 아주 교양 없기 짝이 없었어요. 제가 다 화가 날 지경이었으니까요. 거기 그쪽 집안에서 귀한 외동딸이겠다만 객관적으로 결혼 시장에서 여자가 35살이면 이미 뭐 완전히 폐처 취급 아니겠어요? 그럼 그 깎인 점수를 뭘로 채워 넣어야 할까요? 바로 돈이죠, 돈. 뭐 그쪽 집안이 그나마 돈이 좀 있다고 하니 내가 우리 잘난 모델 아들과 결혼 허락한 겁니다. 그 나이에 돈도 없었다면 절대 허락 안 했죠. 첫 대화에 돈이 어쩌고 나이가 어쩌고. 참,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히더군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저도 좀 솔직해져 볼게요. 수철 씨가 저보다 연하이긴 하지만 제가 모은 돈이 더 많고 혼수도 더 많이 해갈 예정인 거 아시잖아요. 공무원이라는 제 직업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요. 수철 씨가 저랑 10살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고작 4살 연하인데 이런 식으로 절 매도하시는 이유는 뭐죠?
저희 부모님까지 계시는 자리에서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 뭐가 어쩌고 저째? 야, 아들아. 어디서 저런 입만 터진 늙은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이혜미를 능욕하게 만드냐? 이 결혼 못 시킨다. 우리 잘난 모델 아들 못 준다고. 허. 예비 시모가 화가 나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자 그 뒤로 남친의 가족들이 줄줄이 일어서서 나가더군요. 기분이 나쁠 대로 나빠진 저희 가족들도 상견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남친만 중간에서 허둥지둥 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바로 남친에게 이별을 고했죠. 남친은 무릎 꿇고 울며불며 매달렸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은 아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35살이라는 제 나이에 대한 현타가 오더군요. 여자는 가임기가 정해져 있기에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많아질수록 결혼 시장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절실하게 깨달았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선보고 소개팅하고 다녔어요. 뒤늦게나마 얼른 결혼하고 아기 낳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박수철 이 남자가 절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며 소개팅이며 선이며 다 회방을 놓더군요. 미칠 노릇이었어요. 수철씨,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이미 끝난 사이잖아. 당신 엄마가 내 나이가 패급이라며. 당신 모델이니 여자들한테 인기도 많을 텐데 나이 어린 여자 알아봐. 난 자기밖에 없는 거 잘 알잖아. 내 눈앞에서 다른 남자랑 소개팅하고 선보는 거 절대 못 봐. 지금 나 생업도 다 뒤로하고 모델 스케줄 다 펑크내고 자기만 졸졸 쫓아다니고 있어. 나 다시 만나줄 때까지 절대 포기 안 해. 나 근성 있는 놈인 거 알지? 얼른 나랑 다시 만나. 어? 우리 결혼하자고. 남친은 그뿐 아니라 제 일터에 꽃바구니를 보내고 드론으로 이벤트를 하고 난리를 쳤어요. 일부러 동료들까지 다 알게 해서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오더군요. 채은씨, 결혼한다고? 축하해. 남친 있는 거 알았는데 결혼까지 하는 줄은 몰랐네. 그래, 나이 꽉 찼는데 얼른 시집가서 아기 낳고 해야지. 남친 엄청나게 잘생기고 자상하던데 오늘도 1층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모델이라며? 어쩐지 기럭지가 남다르더라. 게다가 연하라며. 땡 잡은 줄 알아. 대체 누가 땡 잡았다는 건지. 남친은 저와 결혼한다며 직장에 소문까지 퍼뜨린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낸 지도 어언 1년. 어느새 36살이 되고 전 점점 조급해져만 갔죠. 그런 조급함 때문에 남친과 재결합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남친과 남친 집안에 대해 회의적이었던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돌려놨더군요. 다시금 결혼 얘기가 나왔고 심지어 상견례 없이 결혼식까지 마파람의 개논감추도 진행되고 말았죠. 신혼집은 우리 아빠가 마련해 주신 강남 24평 아파트에서 시작했어요. 넓진 않았지만 강남에 있는 아파트라 엄청나게 비싼 곳이었어요. 사실 신혼부부가 살기 딱 좋은 사이즈였죠. 그런데 6개월 후 빈대 같은 시댁 식구들이 하나 둘씩 저희 신혼집으로 기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시부의 바람기로 인해 스타트를 끊게 되었죠. 열받은 시모가 제게 일방적인 통보를 하고는 쳐들어오더군요. 며느라, 나랑 네 시누이 오늘부터 아들네 들어가서 산다. 방 하나 비워둬라.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시아버지가 색소폰 동호회에서 웬 할망구랑 바람이 나서 집이며 현금이며 전 재산 다 갖고 날라버렸다. 나이 70에 가출했다고. 아휴, 내 팔자야. 이 늙은이랑 네 백수 시누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얼른 방 좀 치워놔. 아니 어머님,
제 집으로 다 들어와 같이 사신다고요? 좀 당황스럽네요. 야, 제 집이라니? 그게 왜 네 집이냐? 아무리 명의가 네 앞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이제 내 아들이랑 결혼했으니 공동재산 아니겠니? 앞으로 제 집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집이라고 불러라. 알았냐? 아, 참말 말고 방 하나 비워놔. 그렇게 얼떨결에 시모와 시누이를 모시고 사는 꼴이 돼버렸죠. 달달했던 24평 신혼집은 마치 지옥 같은 집이 돼버렸어요. 그날부로 신우와 시모의 융단 폭격이 시작되었거든요. 일단 백수 시누이가 갑자기 임신을 했다며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새언니, 나 임신했어요. 출산도 얼마 안 남았고요. 그냥 살찐 줄 알았는데 애가 졌다네요. 산후조리원 예약하게 나 1,000만 원만 대줘요. 네? 갑자기 임신이요? 아니 아가씨, 결혼할 남친이 있었어요? 조리원 비용을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달라고요? 그것도 1,000만 원씩이나? 애 아빠가 누군진 몰라요. 날 거쳐간 남자가 한두 명이어야지. 내가 워낙 인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새언니네 집 잘 산다면서요. 강남집 이것만 해도 10억 넘을 것 같은데? 10억 넘는 집 살면서 1,000만 원이 아까워요? 언니는 늙은 나이에 임신이 안 돼서 먼저 임신한 내가 부러운 거예요? 아님 고가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턱대고 임신하고 출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원비가 무슨 1,000만 원이나 해요? 나한테 그 돈 맡겨놨어요? 그 돈 다 못 대줘요. 아, 한숨만 나오네요 정말. 아기가 가여우니 조리원 비용으로 150 대드릴게요. 아가씨나 어머님 돈으로 절반은 부담해요. 한 300만 원짜리 가면 되잖아요. 울며 겨자먹기로 150만 원을 시누이에게 줬어요. 이유는 단 하나. 시누이에게서 태어날 아기가 불쌍해서였죠. 결혼하면 바로 생길 줄 알았던 아이가 안 생기자 조금씩 조급해지더군요. 시모가 자꾸 재촉하는 것도 큰 스트레스였죠. 야, 내 딸내미는 남편 없이도 아기 낳고 잘만 사는데 넌 뭐 하는 거냐? 시모 앞에서는 남편 없이 애 낳는 게 뭔 자랑이냐고 대들었지만 저도 빨리 임신을 하고 싶은 소망이 컸죠. 자기야, 우리 난임병원이라도 가볼까? 인공수정이든 시험관이든 해보자. 내가 나이가 있으니 얼른 서둘러 보자고. 어? 그런데 남편은 천하태평이었어요. 아우, 거기 가서 내 정자를 배출해내라고? 남사스러워서 난 못해. 아직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잖아. 자기 40 되기 전에만 가지면 되지. 뭘. 고구마 100개 먹은 듯 답답했죠. 게으름뱅이 연하 남편을 만난 게 후회되는 순간이었어요. 또한 그 감정에 기름을 부은 건 시모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죠.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야 며느리야, 지금 네 서방을 한강다리 밑에 묶어놨다니까 빨리 가봐라. 경찰엔 절대 연락하면 안 된다더라. 우리 아들을 어떻게 할지 모른대. 나도 지금 가는 중이다. 너도 택시 타고 얼른 와. 너무 갑작스러운 전화에 손이 덜덜 떨렸지만 남편한테 바로 전화해봤더니 태평하게 받더군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었죠. 안도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시모에게 전화해봤어요. 어머님, 지금 전화해봤는데 수철씨 멀쩡해요. 그거 너무 뻔한 보이스피싱 수법인데 모르셨어요? 뭐야? 아닌데? 내가 분명히 우리 아들 울부짖는 목소리 들었는데? 그럼 내 돈은 어떡하지? 급하니까 사채 써서 다 내줬는데. 네? 도둑놈들한테 돈을 줬다고요? 대체 얼마를요? 3,000만 원. 나한테 있는 쌈짓돈에 사채까지 써서 꽉꽉 채워줬지. 돈 안 주면 내 아들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며느리야 어쩌냐? 내 돈 어째?
속으로 정말 정신머리 없는 할망구야 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시모가 3천만 원 잃어버렸다고 서럽게 울었기 때문이었죠.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시모가 사채 쓴 돈은 다 남편한테 갚으라고 했어요. 시댁 식구들한테 정말 런덜머리가 나는 순간이었죠. 심지어 신우와 시모는 번갈아가며 제게 생활비와 용돈을 요구했어요. 도가 지나치는 비용은 거절하는 것도 지치더군요. 아가씨, 애 키우는 비용을 다 저한테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엄마인 아가씨가 충당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죠. 언니, 비싼 강남집 살면서 정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기에요? 우리 아기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설마 언니 아기 안 생긴다고 나한테 히스테리 부리는 거예요? 임신 잘 되는 내가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그렇게 돈이 타가고 싶거든 본인 오빠한테 말씀하세요. 남편은 모델일에서 번 들쑥날쑥한 돈을 다 시모와 시누이에게 퍼주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언젠가부터 가게를 저 혼자 이끌고 가는 느낌이었죠. 남편에 대한 애정도 이미 식은 지 오래였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밑에 뾰루지가 났다며 비뇨기과에 가본다고 하더군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썼죠. 난임병원에는 그렇게 가기 싫어하더니 고작 뾰루지 하나로 난리를 치며 쪼르르 비뇨기과에는 달려가는 꼴이라니 꼴배기 싫더군요. 병원에 다녀온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 얼굴을 보고는 시모가 괜시리 제 탓을 하며 말하더군요.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아들아, 애 못 낳는 늙은 여자랑 빨리 갈라서고 세상가 들어라. 전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쓰러지는 줄 알았네요. 자기야, 비뇨기과 의사가 나 고환이 없대. 선천적으로 없었대. 그래서 내가 몸에 털이 안 났었나 봐. 뭐?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정상적인 부부관계도 다 했잖아.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그 순간 머릿속에 종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이 지긋지긋한 족속들을 내 집에서 다 내쫓아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지금까지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한테서 당한 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빡치더군요. 어차피 아이를 갖지도 못할 남편과 하루라도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싹 가셨죠. 전 시모와 시누이 남편에게 사자후를 날렸어요. 당신 당장 이혼해. 그리고 어머님, 애 못 갖는 거 다 내 탓이라고 했죠? 근데 어쩌나? 당신 아들이 고환이 없다네요. 이 지긋지긋한 인간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줘요. 내일 아침까지 짐 빼도록 해요. 아니, 내가 손수 이삿짐센터 불러서 짐 다 빼버릴 테니 그렇게 알아요. 시모가 내게 매달리더군요. 며느리야, 얘야, 진정하려무나. 우리 아들이 그런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지금껏 너 나이 많다고 탓한 거 용서해 다오. 우리가 능력 있는 며느리 아니면 언제 강남 아파트에 살아보겠니? 나 안 그래도 이 동네에서 강남 사모님 소리 듣고 있었는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식구끼리 쫓아내고 그러면 쓰겠니? 더 이상 시모의 머리카락 한 올도 보기 싫었죠. 같은 집에서 숨쉬고 사는 것도 싫었어요. 이혼하는 마당에 더 이상 내 알 바 아닙니다.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앞으로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시고요. 애도 없으니 이혼도 빠르겠네요. 시댁 식구들 모두 다 내쫓아버리는데 한 2, 3일 걸렸네요. 아주 거머리처럼 찰싹 들러붙어서는 지독히도 안 나가더군요. 속은 후련했지만 웬일인지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첫 번째 남자한테 사기당해 파혼하고 두 번째 남자와 결혼까지 했다가 이혼하고 나니 내 신세가 처량했죠. 직장에선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지만
업무 중에도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났어요. 옆자리 45세 노총각 동료가 위로해 주더군요. 서윤 씨, 그거 서윤 씨 잘못 아니에요. 그동안 남자 운이 지지리도 없었나 봐요. 이거 먹고 힘내요. 서윤 씨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셔 사탕 사왔어요. 그가 사다 준 사탕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신맛 사탕을 먹으니 침이 확 올라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회사에서까지 질질 짜는 내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별것 아니었지만 진짜 그 사탕을 계기로 정신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옆자리 노총각 동료의 많은 위로 덕분에 마음의 힘을 얻기도 했고요. 사적으로 처음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사귀게 되었네요. 그러다 보니 덜컥 임신이 되고 말았어요. 제 나이 39살에 혼전 임신이라니. 그동안 그토록 원했던 임신이 이리도 쉽게 되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군요.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남친에게 알렸는데 순박한 남친은 고맙다며 엉엉 울더군요. 양가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아주 간소하게 상견례를 치르고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게 되었어요. 이전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썼던 그 집은 팔아버리고 남친 명의의 아파트로 들어갔죠. 다행히 남친 집안은 중산층 이상이어서 제가 부양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것만으로 감사했는데 시부모님들께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가, 네가 우리 집안에 마치 선물처럼 느껴지는구나. 우리 아들이 노총각이 되어 장가도 못 가는 줄 알았는데 구제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 전에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고 들었어. 액땜했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 식구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꾸나. 난 절대 너희 결혼 생활에 터치하지 않을 거야. 다만 우리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말하렴. 하나뿐인 외아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지금까지 열심히 돈 벌어놓은 거 아니겠니? 시모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네요. 마치 하늘에서 저에게 내려준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죠. 지금까지 고생했다고 내려준 선물 같은 기회 말이죠. 현재 만삭인 지금 앞으로는 아이를 위해 좋은 일만 생각하렵니다. 그지 같은 과거 일과 과거 인물들 다 잊고 좋은 사람과 좋은 이야기만 하고 살렵니다. 제발 우리 가정에 긍정적인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원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께서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사연살롱 구독자분들 화이팅! 제 인생도 화이팅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도록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살았겠죠. 한 지붕 아래서 한 이불을 덮고 살았지만 이 인간이 얼마나 자신을 꽁꽁 숨기고 살았는지 저는 물론 딸아이도 이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았네요.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고작 10,000원짜리 팬티 3장 던져주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서운한 마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그런 제 가슴에 비수를 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연을 적으려니 또다시 감정이 복받쳐 오르지만 최대한 감정을 추스르고 적어볼게요. 딸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자기 아빠와 비슷한 남자를 고르게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친정아빠는 30년간 은행원으로 사셨어요. 지금이야 은행원이라고 하면 직업 좋다는 말들을 하지만 저희 아빠가 그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박봉에 시달리는 그저 그런 직업에 불과했어요. 엄마는 늘 깨알같이 가계부를 적어가며 얼마 안 되는 남편 월급을 쪼개 살림을 살았고 은행에서 실적을 올려야 할 때면 사돈의 팔촌까지 전화를 돌려가며 남편을 위해 자존심을 팔아야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남편 실적을 채울 수만 있다면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영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예, 너 또 부탁하려고 전화한 거지? 그런 거라면 길게 얘기 안 해도 돼. 나 아무것도 안 해줄 거니까. 너도 참 뻔뻔하다. 몇 년 전에 적금도 들어줬잖아. 한 번 해줬으면 됐지. 어쩜 매번 전화해서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하니? 네 남편만 실적 내야 한다니? 동창들이 다들 그러더라. 너한테 전화 오면 덜컥 겁부터 난다고. 이번엔 또 뭘 부탁하려고 그러나. 그 생각부터 든다고 말이야. 오죽하면 친구들이 이러겠니? 왜 이렇게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암튼 우리도 요즘 힘들어서 네 부탁 들어줄 여력 없어. 그리고 말인데 앞으로 너한테 이런 전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서운해도 할 수 없어.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니. 그럼 끊는다. 20년 지기 친구도 적금 하나에 떠나보내고 그날 밤 엄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개수대에 눈물을 흘려보냈어요. 부탁을 거절하는 친구한테 서운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이 한심해서 그랬던 거죠. 언젠가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빠가 은행원으로 30년 사는 동안 떨어져 나간 내 친구가 몇 명인지 아니? 아니지. 몇 명이 남았는지 사는 게 빠르겠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 많던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아직까지 연락하는 건 정숙이 하나뿐이야. 너도 알지? 미국에서 살다가 몇 년 전에 한국 들어온 엄마 친구 정숙이. 걔도 한국 떠나 살아서 아직 연락하고 지내는 거지? 안 그랬으면 진작 연락 끊겼을 거야. 난 지금도 은행에 일 보러 갈 때마다 창구에 앉아있는 은행원을 보면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넌 절대 은행원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단 봐. 내가 아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테니까. 아빠는 30년을 은행원으로 살았지만 그 마지막은 정말 너무도 초라했어요. 한 분야에서 30년을 근속했으면 상장은 아니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쯤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은행은 그런 말은커녕 저희 아빠한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비참하게 내쫓았어요. 정리해고 대상에 올랐지만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던 터라 아빠는 어떻게든 책상을 지키려고 하셨고 은행은 그런 아빠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쫓으려 했거든요. 그래도 한때 촉망받던 은행원이었는데 정리해고 대상자에 오르자마자 하루아침에 업무에서 배제되고 책상도 구석자리도 내던져졌어요. 어제까지도 퇴근길에 같이 술잔을 기울이고 점심도 함께 먹던 동료들은 아빠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빠를 따르던 후배 하나는 퇴근길에 몰래 저희 아빠를 따라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선배님, 그만하세요. 너무 추하잖아요. 어차피 명단에 오른 이상 아무리 버티셔도 나가게 돼 있어요. 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선배님 발로 나가세요. 존경했던 선배님이 더 망가지는 모습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날 밤 아빠는 살면서 처음으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돼서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엄마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펑펑 우셨죠. 경야, 미안하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라서 정말 미안해.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상철이 녀석까지 나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도저히 버틸 힘이 안 생긴다. 우리 아름이 결혼식 때까지만 자리 지켜보려고 했는데 더는 못하겠어. 미안하다. 미안해. 아내의 품에 안겨 엉엉 울던 아빠는 울다 지쳐 그대로 잠이 드셨어요. 다음날 아침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아빠는 지나밤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의 일은 꽁꽁 봉인한 채 엄마와 제 가슴속에 깊게 묻어버렸죠.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던 엄마는 이전과 달리 밝은 모습으로 아빠한테 그러셨어요. 여보, 오늘 은행 가서 사표 내고 와. 그냥 곱게 주지 말고 지점장 면상에 보란듯이 내던지고 오라고. 지가 누구 덕에 지점장까지 올라갔는데 지가 싼 똥 당신이 치워준 게 한두 번이야? 그래놓곤 승진 기회마다 엉뚱한 놈들만 밀어주고 내가 앞으론 땡땡은행 방향으론 오줌도 안 쌀 거야. 당신 퇴직금 들어오자마자 주거래 은행도 싹 다 바꿔버릴 거야. 사돈의 8촌까지 다 전화 돌려서 땡땡은행 적금들 깨고 주거래 은행도 바꾸라고 그럴 거라고. 더러운 것들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어제 술 취해서 무슨 실수라도 했어? 실수는 무슨? 당신이 술 마셨다고 실수하는 사람이야? 그냥 이제 다 이골이 나서 그래. 은행원 아내로 살면서 속이 하도 문드러져서 이젠 그만하고 싶어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참에 당신 은행 그만두고 아름이 결혼 전에 우리 식구 가족여행이라도 다녀오자. 당신 은행 다니는 동안 남들 피서갈 때 한 번도 여행 가본 적 없잖아. 월초, 월말, 연초, 열말.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우리도 남들 쉴 때 쉬고 놀 때 놀면서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30년 죽어라 이랬으면 당신 그럴 자격 충분해.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도 내가 인정해. 당신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내 남편이지만 정말 장하고 존경해. 결국 엄마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어요. 35년을 부부로 살아온 부모님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위기의 순간에 부부애를 과시했어요. 인생의 동반자이자 세상의 유일한 내 편. 그게 바로 부부라고 말하듯이 말이죠.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고 2달 뒤 저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빠가 다니시던 은행 사람들한테는 따로 청첩장도 돌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들 알고 10명이 넘는 동료들이 찾아와 주었더라고요. 아빠랑 친했던 상철 대리님이 동료들한테 단체톡을 돌리셨다나 봐요. 예식장에 찾아와 주신 아빠의 옛 직장 동료들은 신부 대기실에 찾아와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은행에 입사해서 많이 서툴고 힘들던 시절 저희 아빠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딸내미 결혼식만큼은 꼭 참석하고 싶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분들의 감사 인사가 아빠의 훈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아빠한테 이 얘기를 전해드렸더니 그래도 30년간의 은행원 생활이 헛되진 않은 것 같다시며 모처럼 환하게 웃으셨어요. 제가 남편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아빠랑 닮은 구석이 많기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융통성은 좀 떨어지고 인물도 그리 뛰어나지 않지만 뚝심도 있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 출신이긴 하지만 과가 달라서 재학 중에 학교에서 마주칠 일은 없었어요. 게다가 나이 차이도 나서 더더욱 그랬죠. 남편은 호르머니 밑에서 자란 장남이라
책임감이 남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대신 자신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허튼 말 쓸데없는 행동, 사치를 최대의 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밑으로 여동생이 둘 있는데 둘 다 오빠 말이라면 껌뻑할 정도로 집안에서는 무서운 오빠이기도 했죠. 그런 남자가 저랑 소개팅을 하면서 얼마나 떨었는 줄 아세요? 음료 주문을 할 때 이름도 잘못 부를 정도로 무척이나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사람이 순수해 보이고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정직해 보였거든요. 별 의미 없는 제 질문 하나하나에 성의껏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니 꼭 평소 아빠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소개팅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희 집에는 저를 제외하고 여자만 셋이에요. 아버지가 저 10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랑 여동생 둘을 키우셨거든요. 주위에서 그러는데 여자들은 홀어머니에 여자 형제 많은 집은 쳐다도 안 본다고 하던데 아름씨도 그런가요? 솔직히 평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서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의 그런 행동을 남편이 오해했던 모양이에요. 역시 그런가 보네요. 그럼 우리 차 마시고 바로 일어나요. 먼저 말하길 잘한 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로 대답 못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남편은 이제야 한시름 놓겠다는 표정으로 숨을 몰아쉬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한바구음을 지을 정도로 대단한 일인가 싶었지만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남편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본가가 서울이라서 혼자 세종시에 내려가 살고 있었죠. 이번 소개팅은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가 주선한 건데 그분이 제 친구 오빠거든요. 제가 연애도 않고 집과 직장만 오가는 몸이 건조한 생활을 하자 친구가 특별히 자기 오빠한테 부탁을 한 거였죠. 그러니 직장도 사람 됨됨이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이기도 했어요.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고 남편이 30대 초반이라서 단순히 연애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리는 아니었죠. 둘 다 당장 결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으니까요. 그날 소개팅 이후 우리는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만남을 가졌고 서로에게 어느 정도 확신이 있던 터라 바로 사귀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 직업이 7급 공무원이라고 하자 괜찮은 사람 같으면 잘 만나보라고 하셨고요.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타 직업군에 비해 안정된 직업이라서 부모님께서는 마음이 놓이셨던 모양이에요.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무렵 남편은 굳이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겠다고? 갑자기 왜? 이제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는데 양가 부모님께 인사는 해야지. 그래야 부모님도 안심하실 거 아니야. 왜? 부모님께 나 소개하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앞서 나가실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우리 아빠 자기만큼이나 융통성 없고 진지한 사람이란 말이야. 분명히 자기가 우리 집에 가면 그 순간부터 머릿속으로 결혼식은 언제 올려야 하나 그 생각부터 하실걸? 그래? 왠지 아버님이랑 나랑 잘 통할 것 같은데? 그럼 더더욱 빨리 만나 뵙고 인사드려야겠네. 아버님이 땡땡은행에 다니신다고 그랬지. 나도 공무원 시험 잘 안 됐으면 땡땡은행에 원서 넣어보려고 했었는데 잘하면
아버님 부하 직원이 될 뻔했네. 남편은 벌써부터 저희 아빠랑 뭔가 통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빠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솔직히 직장 안에서 그리 호감형은 아니거든요. 일은 잘하지만 융통성이 없고 너무 원리 원칙주의라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불편해하는 타입이니까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니 솔직히 저도 조금은 기대가 되더라고요. 서로를 보면 마치 거울 치료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부모님께 남자친구가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고 하자 무척이나 반기셨어요. 특히 저희 아빠가 무척이나 흡족해 하셨죠. 인사를 오겠다는 건 그만큼 자기 자신한테 자신도 있고 교제를 하는 데 있어 가벼운 마음은 아니라는 의미 아니겠니? 젊은 사람이 생각이 참 반듯하네. 그래,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당장 이번 주에 오라고 그래. 어차피 보기로 한 거 시간 끌 거 뭐 있겠어? 여보, 그래도 그쪽 사정도 있는 건데 먼저 물어보고 정하지 그래요. 서울도 아니고 세종시에 산다는데. 모르는 소리. 모르긴 해도 그 친구도 이번 주 주말에 찾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을걸. 자기 입으로 말했을 때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기도 하니까. 아름아, 당장 전화해서 물어봐라.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아빠는 모처럼 신이 나서는 싱글벙글 하셨어요. 방에 들어와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대뜸 이번 주말에 가도 되냐고 그러는 거 있죠. 누가 닮은 꽃 아니랄까봐 생각하는 것도 두 사람이 똑같더라고요. 그 주 주말 남편은 점심때쯤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아빠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술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격도 비슷하더니 취향이며 바둑을 좋아하는 취미까지 같아서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은 몇 판이나 바둑을 두었어요. 1대2로 아빠가 한 판 더 이기긴 했지만 남편이 돌아가고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그 친구가 마지막 판은 일부러 져주더라. 융통성이 없는 녀석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회생활을 해봐서 그런가? 영 맹탕은 아니야. 아름아, 아빠는 그 친구가 마음에 드는데 너는 어떠니? 물론 마음에 드니까 사귀는 걸 테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 아빠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잘나고 똑똑한 놈들보다 우직한 사람이 결국엔 빛을 보더라. 모르긴 해도 그 친구랑 결혼하면 여자 문제로 고생을 하거나 엄한 데 투자해서 빚더미에 앉는 일은 없을 것 같아. 물론 그런 걸로 신랑감을 고르는 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남자는 일단 자기 가정에 충실하고 허튼 짓 하지 않는 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결혼 얘기까지 꺼내기는 그렇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면서 만나도록 해. 아빠는 이미 사윗감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빠와 달리 엄마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때는 그런 엄마가 내심 야속했는데 지나고 보니 엄마가 사람을 더 잘 봤던 것 같네요. 찬민이라는 그 친구 말이야. 정말 네 맘에 들긴 하는 거니? 지금은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네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 네 아빠는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나는 글쎄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라고 그러더니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네 아빠랑 닮은 구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보기엔 네 아빠랑은 다른 것 같아. 뭐랄까, 이상하게 음원한 구석이 있다고 해야 하나? 콕 집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좀 찜찜해. 아직 결혼 얘기가 오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사귀는 단계니까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단 얘기야.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우리 집은 그 반대였어요.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1년 반가량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엄마는 왜인지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어요. 뭐가 그렇게 싫으냐고 물으면 정확히 대답을 하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감이 안 좋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하지만 저랑 아빠가 결혼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엄마 의견은 밀리고 말았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제 결혼을 앞두고 아빠가 정리해고 대상에 오르면서 아빠 걱정을 하느라 제 결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유라면 이유일 거예요. 아빠는 제 결혼식 때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었지만 제 남편한테는 굳이 알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일부러 알리지 않은 거죠. 말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을 뿐더러 괜히 사위한테 장인으로서 체면이 깎이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언제까지고 아빠의 퇴사를 감출 수는 없었어요. 문제는 하필 가장 안 좋은 순간에 남편한테 걸려버렸다는 거였죠. 제 결혼식을 치를 때까지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아빠는 궁여지책으로 친구분이 하는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업무차 서울에 교육을 받으러 왔던 제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장인어른, 아니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휴무날도 아니잖아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위와 마주친 아빠는 둘러댈 겨를도 없이 낭패감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버렸어요. 천성 자체가 거짓말을 못하는 아빠였기에 결국 사위한테 퇴사 사실을 고백하고 말았죠.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게 그러더군요. 당신 장인어른 퇴사하신 거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장인어른 계신 지점으로 대출 신청하러 갈 뻔했잖아. 도대체 언제 퇴사하신 거야? 설마 쫓겨난 건 아니지? 내가 장인어른한테 직접 물어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대답하기 곤란하실까봐 당신한테 묻는 거야. 명퇴야? 아니면 정리해고? 아빠가 정리해고 당한 게 아빠 잘못은 아니었는데도 남편의 그 물음에 마치 죄짓다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쿵쾅거리고 입술이 말랐어요. 어차피 알게 된 거 더는 묻지 말아줬으면 했지만 남편은 제가 진실을 말할 때까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제 입으로 아빠의 정리해고 사실을 이실직고 하게 되었죠. 그러자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저도 모르게 서울로 올라가 저희 아빠를 만나고 왔어요. 그 사실은 한 달쯤 뒤 엄마를 통해 전해 들어서 알 수 있었죠. 아름아, 내가 김서방을 오해했었나 보다. 너도 알지? 아빠가 지난달부터 새로 일 시작한 거. 글쎄, 그게 김서방이 소개해준 곳이라는구나. 네 아빠가 이번에 첫 월급 받으면서 김서방한테 선물이라도 해야겠다면서 그 얘기를 하지 뭐니. 진작 말했으면 나라도 인사치레 했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언제 김서방이랑 집에 좀 들러. 그동안 못한 장모 노릇 이번에 확실히 해줄 테니까. 엄마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듣기 전까진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저는 엄마만큼이나 놀랐어요. 사실 남편이 저희 아빠 퇴사 사유를 물을 때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마치 취조당하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집요하게 몰아댄 이유가 아빠 재취업에 도움을 주려고 그랬던 거라는 걸 알게 되자 되려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그날 퇴근길에 평소엔 비싸서 잘 못 사먹는 2플러스 한우를 사들고 집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남편 몸보신이라도 시켜줄 요량으로요. 그런데 아름아,
너 왜 이러니? 우리가 지금 한우로 기분 낼 형편이야? 아파트 대출금 갚으랴, 청약 부으랴, 매달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장인어른 취직시켜드린 일로 이러는 거라면 나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뭐 바라고 한 일 아니니까.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도 기왕 사온 거니까 오늘은 맛있게 먹자. 이거 생활비에서 산 거 아니고 내가 번 부수입으로 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는 그만 내세요. 그간 남편한테는 말은 안 했지만 아빠가 실직을 하신 이후 저는 퇴근 후에 투잡을 뛰었어요. 사실 거창하게 투잡이라고 할 것도 없는 간단한 문서 작업 일이었지만 그래도 직업 외에 수입을 창출하는 일이니까 투잡은 투잡인 셈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남편을 달리 보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제게 있어 남편은 생활력 강하고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남편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속도 깊고 누구보다 고마운 사람이라는 인식까지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곱게 봐주지 않는 얄미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한테도 어떻게든 다가가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내 부모한테 헌신적으로 하는 만큼 저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결심을 매번 수포로 돌아가게 할 만큼 저희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부한테 골칫거리였어요. 어머님은 벌이는 얼마 안 되시면서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살고 싶어 하는 분이셨고 두 시누이는 일 안 하고 돈 많은 남자 몰아서 인생 역전하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런 집에서 어떻게 내 남편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의아할 정도로 남편과는 완전 다른 사람들이었죠. 이날 이때까지 저희가 물어드린 어머님 카드값이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어머님은 뒷일은 생각도 않고 일단 저지르곤 하셨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딸아이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다가 집에 돌아가 봤더니 거실 한 구석에 못 보던 물건이 박스채 쌓여 있더라고요. 짐을 가지고 오느라 뒤늦게 현관에 들어서 남편한테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우리 채연이가 난생 처음 집에 온 날인데 골치 아픈 일로 기분 상하고 싶지 않거든. 일단 채연이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내가 청소 싹 해놓고 가습기까지 사다가 세팅해 놨으니까.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며 안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남편의 이런 반응 때문에 저는 더 그 물건들에 신경이 쓰이게 됐죠. 그래서 그냥 말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글쎄 뭘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다단계에 걸려서 물건을 좀 사들이셨어. 옥장판이라고 하는데 박스를 풀어보니까 돈을 줘도 안 가져갈 정도로 처참한 물건이더라고. 실적 올린다고 10개나 사셨다는데 이걸 누구한테 팔겠냐고. 내가 가져가서 반품해보려고 했는데 반품 불가상품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 뭐? 그럼 어떡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소비자보호센터랑 관련 부처에 도움을 청해놨으니 곧 해결될 거야.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이후 남편한테 일의 진행을 물었더니 잘 됐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시누이가 전화해 대뜸 그러지 뭐예요. 언니, 이번에 언니 달리 봤어요. 난 언니 성격에 이혼한다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걸 참아요?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이날 이때까지 오빠가 엄마 때문에 돈 날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오빠야 자식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언니는 따지고 보면 남인데 그걸 참아주다니 정말 대단해요. 이번에도 좀 심하긴 했죠? 800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참은 건 뭐고 800원 또 뭐예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신우의 목소리가 일순 잠잠해졌어요. 혹시 그거 옥장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라면 그이가 잘 처리됐다고 했는데 아닌가요? 그러자 신우이는 짜증을 확 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이씨 뭐야. 잘 됐다더니 말 안 한 거였어? 언니 이 얘기 나한테 들은 건 비밀로 해야 돼요. 알았죠? 실은 그 돈 오빠가 대신 물어줬어요. 엄마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돼서는 부모를 신용불량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됐다는 남편의 말은 시어머니 일을 우리 돈으로 잘 처리했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그 일을 따졌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당신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힘들 텐데 이런 일로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 나도 잘 처리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 업주는 이미 사업 철수하고 해외로 뜬 뒤라서 보상받기 힘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뒀으니까 업주가 차후에라도 입국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야. 여보, 우리 돈 800이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어. 암튼 업주가 한국에 입국하면 그때는 돈 받을 수 있긴 한 거지? 평생 전 세계를 떠돌지 않는 이상 한 번은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은 적금 들어놨다 생각하고 기다리자.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일단은 남편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저라고 생돈 800이 날아갔는데 왜 안 아까웠겠어요. 그 돈은 남편 혼자 번 돈도 아니고 임신 8개월까지 직장생활 해가며 저도 함께 모은 돈인걸요. 며칠 뒤 친정엄마가 반찬을 싸들고 집에 오셨길래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김서방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말아라. 너도 너지만 본인 속은 오죽하겠니. 네 시어머니는 밉지만 그래도 김서방 생각하면 참아야지 어쩌겠어. 네 아빠 은행에서 나오고 지금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누가 뭐래도 김서방 덕분 아니니? 그 덕에 너도 우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고. 일단 김서방 말대로 돈 묻어뒀다 생각하고 잊어. 그게 편해.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엄마는 의외로 제 남편 마음부터 헤아리려 하셨어요. 아빠가 사위 덕에 재취업을 하신 뒤로는 늘 이런 식이었죠. 그래도 엄마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아서 저도 그 일은 마음에서 접으려고 했어요. 30년을 남편과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우리 부부 속을 엄청 썩이셨어요. 잊을만 하면 돈 사고를 치셨거든요. 지인들과 함께 개를 들면 갯돈을 뜯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어김없이 다단계나 사기에 연루된 일이고 남자를 만나면 하나같이 꽃뱀에 가까운 놈들이니 따지고 보면 어머님 인생도 어떤 면에선 참 기고했어요. 어머님만 사고를 치면 그래도 낫겠는데 두 시누이는 또 얼마나 우리 속을 썩였게요. 큰 시누는 보는 눈이 없는 건지 매번 이상한 놈들만 만나서 야밤에 연락받고 경찰서로 달려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서른을 앞두고 결혼을 했는데 반년도 못 살아 사니 못 사니 난리를 치다가 결국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 후로도 남자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재혼해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 시누이는 그나마 속을 덜 썩인 축에 속해요. 자기 언니처럼 남자 문제로 힘들게 하지도 않았고 어머님처럼 돈 문제로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았으니까요. 다만 성격이 어두워서 사람들과 잘 사귀지 못하고 늘 혼자 지낸다는 게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 취직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다행히 작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가서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사니 다행이긴 했죠. 30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편은 정말 한결같이 가정에 충실하고 든든한 가장이자 아빠로 살았어요. 제 친정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남편은 상주 노릇을 해주었고, 저희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갈 때도 남편이 저를 대신해 모든 수속을 다 밟아주었어요. 그래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내 남편의 본 모습에 대해서는요. 남편과 살면서 특별히 기념일을 챙기고 산 적은 없었어요. 그럴 형편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덜 필요한 지출은 막아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 30주년이 되었어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 선물로 구두를 준비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겸사겸사였어요. 구두가 낡아서 사야 했고, 마침 결혼 30주년 기념일이 가까워서 날을 맞춰 전해주는 것뿐이었죠. 그러니 남편한테 선물 받을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게 검은 봉지를 건네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결혼 30주년인데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야지. 사이즈가 맞나 모르겠네. 남편이 건넨 검은 봉지에는 작은 박스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팬티 3장이 들어있었어요. 평생 남편한테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팬티 3장에 뭉클하더라고요. 20대에 만나서 50대 후반이 되기까지 기념일 한번 챙길 여력 없이 부모, 형제 인생까지 책임지면서 우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지만 뭉클함도 잠시, 사이즈를 보고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이즈가 저한테 작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사이즈 교환을 하러 가는데 가게 앞에 놓인 매대에 떡하니 써있는 거예요. 3장에 10,000원. 사실 가격 따윈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제 눈으로 남편이 준 선물이 떨이 상품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딸아이 결혼도 있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한둘이 아닌데 이 정도도 감지덕지했죠.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자식 결혼에 왜 부모가 돈을 내줘야 돼?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할 나이도 됐으니 혼수는 채은이 돈으로 하라고 해. 난 딸 자식이라도 결혼하는데 돈 대줄 생각도 없고 해줄 돈도 없어.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당신 왜 그래? 아무리 짠돌이 남편이라고 해도 자식 결혼에 돈 한 푼 못 주겠다고 버틸지는 몰랐어요. 그 일로 한동안 남편이랑 실랑이를 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사단이 난 거예요. 저희 집엔 남편이 사용하는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평소 잠궈져 있던 서랍이 그날은 열려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꽁꽁 싸매놓은 건가 궁금하던 차에 서랍 속을 뒤져보았죠. 그랬더니 같은 이름으로 온 회사 우편물이 쌓여 있더라고요. 개인 창고를 대여해주는 회사였어요. 우편물에는 창고 임대 만료 및 연장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남편은 10년 가까이 이 회사 소유의 개인 창고를 임대에 쓰고 있었어요. 다행히 카드키도 함께 있길래 주소지에 적힌 창고로 가보았죠. 창고라고 해서 물류창고처럼 큰 창고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한두 평 남짓한 작은 방 같은 거더라고요. 카드키를 찍고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모 아이돌 굿즈가 방 안 가득 전시돼 있지 뭐예요. 야광봉은 물론이고 컵, 텀블러, 수건, 캐릭터가 그려진 각종 물건들이 빼곡했어요. 어찌나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었는지 전시장에 온 착각을 할 정도였죠. 100원짜리 동전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는 남편인지라 이걸 돈 주고 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순간 이걸 사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방안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봤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길 저 정도 모을 정도면 1억은 좋게 넘을 거라고 하더군요. 고작 이런 자질구레한 게 1억?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부글부글 거리더라고요. 확실한 건 남편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그날 밤 남편한테 창구 카드키와 창구한 사진을 들이밀었더니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 있죠. 야, 네가 거길 왜 들어가? 가서 물건에 손댄 거야? 뭐 만졌어?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그걸 건드려? 지금까지 남편의 그런 모습은 본 적 없었기에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남편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정신이 들어 쏘아붙였죠. 지금 그게 중요해? 딸 결혼했을 돈은 없다면서 이런 애들 장난했을 돈은 있었나 보지?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 정도 모으려면 1억은 좋게 들었을 거라고. 설마 당신이 그런 돈을 여기에 쓴 건 아니지? 그러자 남편은 잠시 머뭇대더니 말했어요. 참, 뭣도 모르는 것들. 1억? 그 돈으로 이걸 어떻게 모아? 한정판 굿즈는 경매까지 받아서 산 거라 가격이 얼만데. 하여간에 시세를 몰라요. 그리고 당신 애들 장난이라고 했어? 이것도 따지고 보면 나름의 투자야. 팬들 사이에선 이런 굿즈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내가 모은 것 중 몇몇은 지금이라도 당근에 내놓으면 곱절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도 널렸다고. 아니, 비단 가격이 문제가 아니야. 암흑 같은 내 인생을 밝혀준 애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굿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천박하게 돈으로 따질 생각만 하다니. 이래서 당신은 안 되는 거야. 완전 반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대는데 이 사람이 아는, 내가 아는 그 짠돌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결국 그날 남편을 통해 그간의 지출 내역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금액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굿즈를 비롯해 아이돌한테 선물한 조건 금액까지 합하면 총 금액이 1억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말이 났으니 말인데 채연이 결혼식 말이야. 어쩌면 나는 참석 못할지도 모르겠어. 그때 방콕에서 콘서트가 열릴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컴백 무대라서 이번만큼은 꼭 가야 돼. 지금 해체 얘기도 있어서 마지막 콘서트가 될지 모른다고. 뭐? 이 인간이 미쳤나? 지금 딸 자식 결혼식에 빠지고 아이돌 콘서트 가겠다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 내가 아는 김찬민 맞아? 100원짜리 동전원에 벌벌 떨던 그 사람 맞냐고.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나 멀쩡해.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봐왔는지 모르겠지만 난 처음부터 지금의 내 모습이었어. 효자 아들 같은 사위, 가정밖에 모르는 남편이자 아빠. 그건 다 당신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날 마음에 안 들어하던 장모님이 장인 취업 도와주니까 나를 아들아들 하셨잖아. 솔직히 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왜 자기 아들이야? 난 그저 장인이 실업자가 되면 우리 함께 기댈까봐 그게 두려워서 자리를 알아봐준 것뿐이라고. 애초에 내 부모한테도 일말의 정이 없는 내가 장인 장모 생각을 하겠어? 어림도 없지. 인생은 독고다이야. 나 외엔 아무도 믿을 필요 없고 유의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똑똑히 알아둬. 앞으로도 나한테 기댈 생각 말고 스스로 살아갈 생각하라고. 난 퇴직하면 그날로 내 인생 찾아 떠날 거니까.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 지금까지 나 할 만큼 하고 살았잖아. 더는 내 부모 형제며 당신이랑 딸 자식 때문에 시살림에 살고 싶지 않아. 퇴직하면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덕질도 실컷 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그러면서 남편은 퇴직 후 자신이 받을 연금에 내 몫은 없는 거라며 저는 저보고 알아서 살아가라고 했어요.
결혼 30년 만에 알게 된 남편의 진심 앞에서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자기 가족들 뒷바라지하고 살 땐 가족은 공동체라고 떠들던 인간이 자기 연금은 자기 몫이라고 못 박는 거 보니까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나는 나, 너는 너라고 생각하는 인간과 더 살아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딸아이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이혼 소송부터 시작한 저는 6개월가량 이어진 소송 끝에 재산 분할과 약간의 위자료,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남편의 공무원 연금 중 반을 받게 되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죠. 자기가 일해서 받게 되는 연금인데 왜 저한테 반이나 줘야 하냐고요. 그동안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서 자기 부모 형제들한테 들어간 돈이 엄청나다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죠. 결혼을 앞둔 딸아이한테는 미안했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인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은 딸아이 결혼식에 오지 않았어요. 아이돌 콘서트가 없었음에도 말이죠. 지금 이렇게 제가 살아온 일을 적다 보니 그때 일이 떠올라 또 화가 치밀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털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야 저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리석은 남편은 지금까지 자신이 잘해오고도 마지막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저는 내 인생도 챙기면서 딸아이의 엄마로, 내 사위의 장모로, 3개월 뒤면 태어날 손주의 외할머니로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날 생각입니다. 모든 게 그렇겠지만 내 인생의 시작만큼 끝도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행복하시고 많이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